교재 49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 이제 저희가 매출 채권과 관련된 부분 중에 이제 네 번째 부분이고요. 채권의 대손해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채권의 대손해계는 강좌를 두 개로 쪼개서 가겠습니다. 이번 강좌만 해도 강의 이 차트가 조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 강좌 진행하고 나머지 뒤에 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손이라는 부분의 의미부터 이제 잠깐 갖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라는 부분에 재무 상태표랑 손익계산서 기준을 배우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거 배울 때 뭐 배웠었냐면 수익과 비용에 대한 대응 원칙을 배웠었거든요. 그러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뭐였었냐면 지금 수익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 내가 수익을 인식하는 건 무엇에 맞춰서 실현주의에 의해서 인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현주의라는 게 있었고, 그러면 실현주의에서 수익을 인식을 하면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은 장부에 계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장부에 계상된 시점에 우린 누구도 그와 관련된 비용도 무엇했을 것이다.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내가 매출액이 있으면 그 매출액에 대응되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매출 원가가 있을 것이다. 이게 가장 직접적인 원가이거든요. 직접적인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얘기할 때 뭐라 하겠냐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대손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매출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매출은 대변에 등장이 돼요. 그러면 대변에 등장되는 매출 맞은편에는 내가 아직 못 받은 돈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 이 자리에는 매출과 관련된 채권이 분명히 등장이 될 거거든요. 외상 매출금도 매출 채권이고 그리고 받을 엄도 매출 채권이겠죠. 그러면 이런 채권이 발생됐던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이 부분은 무슨 부분? 우리가 12월 31일자로 매출 채권이 얼마입니다라고 마감을 지었다라고 하면 이 채권에 대한 회수에 대한 부분은 언제? 회수는 차기에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차기에 회수가 이루어질 때 모두 다 100% 회수가 되면 좋겠지만 100%가 아니라 그 중에 우리는 70%는 무엇하였고 회수를 하였고 그 중에 30%는 우리 사실상 회수를 할 수가 없더라. 회수가 불가능하더라. 회수가 불능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30% 회수 불능이라고 했었던 이 매출채권은 사실상 제가 차기에 회수한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전기에 있었던 매출권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5기라고 하면 5기의 매출과 관련된 매출 채권에 대한 회수가 6기에 이루어졌는데 그 6기에 못 받는 일도 생겼다. 그럼 이때 가서 나 그거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비용 처리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적정하냐라는 걸 따져보라는 거죠. 왜냐면 비용은 6기에 발생이 됐는데 우리 수익은 몇 기에 발생됐어요? 5기에. 그러면 수익이 발생된 시기에 비용을 인식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적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래에 못 받게 되는 돈을 대손이라고 하는데 그 대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슨 부분 30%를 진짜 못 받게 된 시점에 비용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5기에 처리를 하고 와서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산 때 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원리는 수익비용 대응 원칙을 위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끝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채권의 대손 처리 부분과 그리고 대손 예상에 대한 또는 추정에 대한 회계 처리.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면 예상이라는 글씨와 추정이라는 글씨가 들어왔죠. 그럼 우리 회계가 갖고 있는 우리 특징 중에 뭐가 있었냐면 회계는 추정치를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추정치 얘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미래에 못 받을 위험성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금액은 얼마입니다 라고 예상치 또는 추정치를 가지고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치를 포함한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자, 교재 부분에 들어오면 채권의 대손 처리라는 것부터 등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뭐부터 나올 거냐면 요 얘기부터 등장할 거예요. 자, 우리가 대손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매출 채권 또는 기타 채권 등과 관련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대손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얘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따져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매출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는 외상으로 팔았다. 또는 어음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하겠죠.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누구를 계산할 거고요. 자, 우리는 수익을 기재하겠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었으니 그 발생된 수익은 10만 원이고, 자, 그와 관련돼서 아직 못 받은 돈이 있다. 또는 받았으나 어음으로 받은 게 있다. 라고 해서 나는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채권을 장부에 쓰겠죠. 그래서 채권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채권을 기재를 하고 나서요. 뒤에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이 발생된 시기에 그와 관련된 비용도 같이 들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두 개가 무엇하게끔 대응되게끔 해줘라. 자, 그걸 맞추려고 보니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회수 불가능한 상태, 대손이 발생이 되면 우리는 차변했었던 외상 매출금은 자연스럽게 대변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가서 무엇하는 거? 못 받게 된 돈 없애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요? 상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벌써 결론은 내드렸어요. 수익비용 대응이라는 걸 고민해 보셔라. 근데 그 고민을 안 하고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우린 지금 차변에 누굴 쓸 거냐라는 고민이 생길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쓰는 회계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런데 답을 내드린 건 이걸 맞춰서 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쓰는 회계 처리 방법이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아유 저는 직접법을 쓸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직접법을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상매출금이 발생된 시점에 무엇하겠다. 나는 그 시점에 비용 처리하겠다. 아 근데 저희는 충당금을 설정해서요 간접법으로 갈게요 라고 합니다. 자 충당금을 설정하겠다라는 얘기는 미래에 못 받을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무엇을 하고 예상을 하고 또는 추정을 하고 자, 그 돈을 쌓아놨다가 정말로 못 받게 되면 확정이 되면 또는 발생이 되면 무엇하겠다. 그때 가서 정리를 하겠다. 자, 이 방식을 쓸 건지 여기다 기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일하기 편한 방식은 그냥 직접법일 수 있어요. 그냥 대손이라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또는 확정이 되면 그때 이 자리에 나는 대손으로 인해서 돈을 못 받게 됐으니 무엇을 우리 채권을 상각하고 없앨게요. 라고 해서 대손 상각비를 쓰고 끝내겠다. 근데 이걸 쓰고 나니 무슨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은 5기에 발생이 되고 대손이 확정된 시기는 6기라고 한다라면 자 5기 때 수익이 발생이 되고 대손 상각비는 비용 계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비용 계정들 나열했었던 게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 2개가 있다. 자, 매출채권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영업수익의 반대편으로 등장해야 되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기타 채권이라는 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채권이라고 했어요. 미수금이나 선급금이나.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어느 부분에 영업 외 비용에 가면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라고 해서 계정 과목은 나열하고 두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비용의 발생을 언제 처리하겠다? 6기에.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직접적으로 우리 대손이 발생된 또는 확정된 시점에 직접 처리하는 부분은 사실상 회계 기준이 준수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의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부분을 위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가려면 대손 회계 처리 방법은 충당금 설정법을 쓸 수밖에 없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 추정을 언제 하자? 결산할 때 하자. 그러니까 결산은 며칠 날 하자? 12월 31일 날 하자. 그래서 이 날짜에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뭐 직접 차감법이라고 하는 직접법이라든지 충당금 설정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요 얘기는 벌써 얘기를 끝낸 거고요. 그래서 대손 회계 처리 방법은 직접 차감법도 있고 충당금 설정법도 있다. 그런데 자,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누구만 인정하고 있다.
충당금 설정법만 인정하고 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뿐만이 아니라요. 국제 회계 기준, 뭐 우리 한국 책대 회계 기준이라는 부분도 국제 회계 기준에 한국어로 바꾼 걸 K자 붙여서 부를 때 그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제 회계 기준도 동일하게 충당금 설정법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인정하고 있더라. 그러면 저희는 직접차감법은 안 쓴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직접차감법이라는 건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돈을 못 받게 된 시점, 우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발생된 시점에 우리 무엇하겠다?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못 받게 된 돈을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정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 제가 이거 왜 강조하냐면 세무대리인 쪽 근무했던 분들이요. 일을 조금 편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해 놓으셨다가 1월 1일자로 재수정 분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충당금은 재수정 분기가 원래 없어요, 여러분. 혹여라도 저희 반에도 또 그런 분이 계신다라면 그건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근데 선임들이 그렇게 가르쳐줬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선임들이 그렇게 가르쳐준 이유가 뭐냐면 실제 일을 해봤더니 결산할 때 미래에 이만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세워서 이만큼 설정을 해놨는데 진짜로 못 받게 되는 일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부도 나서 돈 못 받아요. 거래처가 파산했어요.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됐어요. 대표이사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우리 돈 띄었다는 얘긴데 회사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게 좋은데 그런 빈도수가 별로 없다라고 해서 내가 결산 때 충당금 설정했던 부분을 1월 1일자에 정리시키는 것처럼 하는 행위는 올바른 행위는 아니세요. 근데 그게 일반 기업은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세무대리인 쪽 일했던 분들이 선임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영 만들게 해도 문제될 거 없는데 뭘 다 털어 막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네,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회계를 배우지만 이게 세금 신고할 때 법인세에서 영향받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편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월 1일자로 충당금 다 정리했으니까 충당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0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2회 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 일은 만들지 마실 것. 자, 그러면 저희는 누구만 인정한다고요? 충당금 설정법만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을 인정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회수 불능채권에 대해서 얼마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걸 무엇해라? 추정해라.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재무제표는 추정치를 무엇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추정치 포함.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충당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12월 31일자로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대변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우린 배울 거거든요. 근데 그 계정 과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못 받는 돈이 생기면 여기 대변에 있었던 충당금을 차변으로 보내서 없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충당금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에 대해서 미래에 이런 돈이 생길 것 같다라고 미리 충당해 놓고 갖고 있는 돈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실제 발생됐을 때 이 충당했던 돈을 무엇하면 돼요? 꺼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당금을 부르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충당금 설정 방법은 재차대조표 접근법이 있고 손익계산서 접근법이 있습니다. 재차대조표 접근법에는 채권 잔액 비율법, 그리고 연령분석법, 대손실정률법, 현금흐름 할인법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손익계산서 접근법에는 매출액 기준법 또는 외상 매출액 기준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건 채권 잔액 비율법하고요. 연령 분석법을 씁니다. 시험에 아주 어렵게 내면 다음 중 충당금 설정 방법 중 대차대조표 접근법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걸 물어본 적 있어요. 빈도 매우 낮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은 그냥 놓고 가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라든지 우리가 계산을 하는 부분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써요. 그러니까 이 부분 두 가지 계산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계산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는 실제 쓰고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자, 뭐가 나올 거냐면
자, 요거 두 가지 구분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지금 결산할 때 내가 대손충당금을 미리 설정을 해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리 설정할 때도 그렇고요. 실제 대손이 발생했을 때도 그런 건데, 그러면 충당금을 설정할 때 매출채권인지 매출채권이 아닌지를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회계 처리를 추정해보면, 자, 요거 회계 처리 추정해 보시면 차변에 우리는 외상 매출금 쓸게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금액은 100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상대편에는 누구 쓸 것이다? 우리 제품을 팔았으면 제품 매출,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 자, 이렇게 매출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품 매출 100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 제품 매출은 영업수익인가요? 영업 외 수익인가요? 자, 영업수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영업수익과 같이 만나는 비용은 영업비용이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 영업비용.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영업비용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자, 누가 있더라?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누가 있을 것이다. 매출 원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지금처럼 제품을 팔았다라고 하면 제품 매출 원가가 생기고 여기가 상품을 팔았다라고 하면 상품 매출 원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 원가는 비용 계정이에요, 여러분. 비용 계정. 그리고 이것도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분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이거를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분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들이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보러 가시면 자격증에서 매출원가 계산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계산만 하고 이걸 비용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가면 이걸 손으로 내가 직접 분계하는 게 아니라 그 분계를 컴퓨터한테 시킬 수가 있어요. 키 조작만 하면. 그러다 보니까 분계란 기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도 이걸 비용이 아닌 줄 아신다는 것. 비용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거죠. 우리가 재고자산이 있는 회사에서는. 자, 그럼 매출 원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업비용이 뭐가 있었냐면 저 그냥 약칭으로 쓸게요, 여러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 판관비가 있었죠. 그러면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영업 수익에 대응되는 부분에 우리 영업 비용 계정 과목을 써야 되겠죠. 못 받는 돈이 생긴다는 걸 추정하실 때. 그럼 지금 매출 원가를 쓰려고 보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품 매출에 대응되는 제품 매출 원가, 상품 매출에 대응되는 상품 매출 원가, 그거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우리 매출 원가 쪽에는 대손과 관련된 계정은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대손, 상각비가 있더라. 그러면 그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타 채권은 또 그럼 뭐냐? 자,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 중에 누군가를 하나 팔았습니다. 근데 뭐 팔았니? 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요. 토지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는요, 공장으로 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목적이래요. 그럼 토지는 무엇으로 분류를 해놨어야 된다? 투자 자산의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 내가 얼마가 있었고 100이 있었고 그런데 시세가 좀 올라서 저는 이익 50을 보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변에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분에서 생긴 이익은 처분이익, 손실은 처분 손실, 그리고 앞에는 자산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돈을 받았냐고 좀 물어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직 돈 못 받았어요.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못 받은 돈 150을 정리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거래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기타 채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수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적인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죠. 내가 부동산 100짜리를 150에 빨아서 50을 이익을 받고 아직 150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부분은 영업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무슨 부분이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죠. 그러면 이 부분하고 만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그 부분은 뭐가 될 것이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만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무슨 부분? 대응의 원칙이 맞는 거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대응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 있으면 영업이냐 영업이 아니냐는 걸 계속 따지잖아요. 그게 두 개가 대응돼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러면 영업의 비용 부분에 갔더니 무슨 부분? 그건 대손상각비는 아닌 부분에서 발생된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아닌 부분. 그래서 앞에다 뭘 붙이자? 기타를 붙이자. 그래서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타 채권은 얘로 처리해야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 부분. 그러면 우리가 결산할 때도 차변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엔 뭐라고 쓸까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쓸 거예요. 이게 결산 때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진짜로 못 받는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가 되면 나 미래에 대손을 준비해서 갖고 있었던 충당금을 무엇해라? 써라.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다라고 하면 충당금 잔액을 우선적으로 무엇하셔라? 없애라. 상계해라. 그러면 제가 못 받는 돈이라는 부분이 생기면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러움이나 미수금이 생기겠죠? 그죠? 생긴다기보다 감소시키겠죠? 그리고 차변에 누구 쓰시라? 대손 충당금을 써라. 그래서 그런 걸 상계한다고 해요. 또는 대손 충당금과 우선 상계해라. 그런데 내가 못 받게 된 회수 불가능의 돈이 200이더라. 그런데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지 잔액을 확인해 보니 150밖에 없더라. 그럼 여러분 200이라는 못 받는 돈에 150을 상계했겠네요. 그럼 50은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무엇하다?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때는 대손 상각비 또는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충당금 설정법의 회계 처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산할 때 일단 충당금을 설정하고 미래에 못 받는 돈이 생기게 되면 충당금과 우선 상계해라. 그리고 충당금이 부족하면 우리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충당금으로 설정했던 돈이 작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넉넉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못 받을 돈이라는 부분을 무슨 10%, 20%, 30% 이렇게 잡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1% 잡아요. 채권 금액에 곱하기 1%를 예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큰 게 하나 터지면 부족한 일이 생기기도 하죠. 넉넉하다라면 그냥 충당금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끝났으니까 우린 어디부터 시작이다? 자, 우리가 기중사건부터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진 않고요. 회사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돈 띈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현재 1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1기. 자, 그리고 저희는 1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할게요. 1월 1일 날. 그래서 1기는 언제 끝난다? 12월 31일 날. 자, 그럼 저희는 중간엔 돈을 못 받은 건 없어요. 그러면 기중은 열심히 매출과 매입을 꾸준히 했겠죠? 그리고 우리는 12월 31일자에 남겨져 있는 채권을 무엇할 것이다? 확정 지을 것이다. 그럼 남겨져 있는 채권 잔액을 가지고 우리 무슨 부분? 2기 또는 우리 대금 회수가 늦어지면 3기일 수도 있고 4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미래이겠네요. 그래서 미래에 이 채권에 대해서 무엇할 건데? 회수가 이루어질 건데 그때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결산 때 무엇하자? 미리 설정을 하자. 그리고 정말로 못 받게 되면 그때 가서 무엇하자? 정리하자. 그럼 여러분 이런 행위를 매 회기 우리 무엇할 것이다? 매 회계 기간마다 매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결산 때 하는 이 대손에 대해서 얼마가 발생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예상이나 추정은 우리가 결산 때 모든 회사가 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갈 수가 없어요. 네, 놓고 갈 수가 없고요. 다만 이 시험의 빈도가 매우 높았다가 요즘에 조금 내려온 거. 자, 전산세무회계 기준을 얘기할게요. 자, 이게 결산에 진행되는 문제인데 왜 빈도가 좀 내려왔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결산이라는 걸 해요. 그럼 결산이라고 하는 건 회계 처리하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결산 때 무엇을 하자? 수정 분계를 하자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결산 수정 분계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수동 결산하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수동 결산. 그러니까 선임들하고 얘기할 때도 야 그건 수동 결산으로밖에 안 될걸? 야 그거 자동이 되잖아. 왜 수동에서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 수동과 자동이라는 부분의 차이점이 뭐냐? 자, 우리가 수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앞에서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 평가도 결산 때 하는 거라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해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대변에 돈 나간 거 쓰고 장부에 그대로 뒀다가 12월 31일까지도 처분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장을 마감한 공정가치를 파악해서 그 공정가치를 무엇하시라? 변경해 주는 거. 그 금액으로 확정시켜 주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평가. 그럼 내가 500원 주고 샀던 단기매매 증권이 현재 700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700원으로 바꿔주셔라. 그러면 500원짜리가 700원짜리가 되려면 200원 단기매매 증권을 증가시켜 주시고 평가 이익이 났다. 이걸 하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회계 처리했죠. 자, 그 부분을 어디에 가서 우리는 직접 손으로 입력한다. 그러면 수동결산이에요. 그럼 이 수동결산이란 부분은 우리가 전표라는 부분에 가면 일반 전표가 있고 메인 매출 전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결산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일반 전표에 넣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무엇에 가서 메뉴에서 무엇 하겠다? 직접 분계를 하겠다. 직접 분계. 그럼 결론적으로 차변에 놓고 대변에 놓고 이렇게 넣는 거. 그게 수동결산. 근데 자동결산은 분계를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어요. 어디에 가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우리 금액은 계산하셔야 돼요. 네, 금액을 계산하고 메뉴에서 금액을 계산한 걸 입력합니다. 메뉴에서 해당 난에 해당 자를 써드리는 게 편하겠다. 해당 난에 금액을 무엇하고 입력하고 전표를 무엇하면 추가하면 이게 아예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버튼에 전표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전표 추가 버튼을 우리는 클릭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부분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자동으로 분기가 돼요. 어디에? 일반 전표에. 그럼 여러분 수동결산이 더 편하겠어요? 자동결산이 더 편하겠어요? 자동결산이 더 편하죠. 그러면 우리가 결산조정분계라는 게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자동결산하면 좋겠지만 자동결산은 여러분 손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적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동결산이 가능한 거 빼고는 모두 다 여러분 직접 차변해놓고 대변해놓고 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아, 난 자동결산이란 메뉴 안 쓰고 모두 다 수동결산에서 하겠어. 상관없어요. 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럼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릴 때 시험에서 빈도가 낮아진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 이 대손의 예상 또는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스마트 A는 그 기능이 없어요. 아, 자격증명에만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실무형에도 없어요. 실제 업무에서 쓰는 부분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무사랑에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부분 학계잔액 시산표라고 해서 학계잔액 시산표 일부를 떼온 거를 지금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교재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떼온 건데 그럼 외상 매출금은 자기 자리가 어디예요? 차변이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차변에 얼마가 증가되어 있었다. 우리 1억이 증가된 상태였죠. 그중에 우리는 외상 매출금 회수하면 어느 변에 회계 처리해요? 대변에. 그러니까 지금 대변에 있는 학계는 일종의 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1억을 팔고 그중에 7천을 회수했다. 그럼 아직 못 받은 돈이 얼마이다? 3천. 근데 항상 자산은 자기 변, 차변에 잔액이 남아야 되고 그리고 부채는 어느 변? 대변에 남아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 3천이라고 하는 잔액이 남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자동결산 얘기할 때 제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다라고 했어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면 지금 이 잔액 3천만 원이 자동으로 끌어올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러면 3천만 원이 들어왔고 너 얼마 못 받을 것 같아? 얘 여기 1%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1%를 넣으면 3천만 원 곱하기 1% 하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 우리 30만 원인가요? 네, 3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자동 계산이 돼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전표 추가 키를 누르면 뭐가 되더라? 이게 일반 전표에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럼 제가 계산기를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계잔액 시산표를 보는 요령이 없어도 그냥 무슨 부분? 아, 여러분 이번에 대손 추정하는 문제 나왔네요. 자, 그러면 메뉴를 열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상단에 대손 충당금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금액 들어온 자리에 1%를 누른 다음 자, 그리고 반영키 누르고 전표 추가 누르면 3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버리니까 무슨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점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3점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좋은 기능키거든요. 업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자동 형성 키들이 많은 게 업무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을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이걸 시행을 해보니까 아, 이게 원리를 좀 알고 가야 돼. 원리는 전혀 없고 그냥 정말 맹목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게 프로세스 번호 순서 누르는 것 좀 눌러서 그냥 뭐 하고 있는 계속 추가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 빈도에도 조금 내려간 상태예요. 근데 AT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마트 A는 그 기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스마트 A는 학교 전액 시간표에 가서 잔액을 파악하시고 내가 1%면 1%를 곱해서 아, 30만 원을 설정해야 되는구나. 아, 그리고 관련된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 뺀 다음 그만큼에 대한 걸 설정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분계를 추가할 수는 있지만 자동 계산키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T는 여전히 열심히 내고 손계산 문제도 열심히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전산하고 AT하고 좀 다른 점.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A 사용자들이 우리 세무사랑도 지금 그 자동키가 있는데 왜 너네는 안 만들어주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 개발자는 개발할 의도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렇게 쓰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구동을 못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빈도 내려간 건 말씀드렸고, 근데 어찌됐든 무조건 할 수는 있어야 된다. 업무든 시험이든. 자, 보유 중인 채권 중에서 회수 가능가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기말 시점마다 무엇 하셔라? 채권의 회수 가능가액을 평가해라. 그걸 우리가 대손의 예상 또는 추정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리고 그 보유 중인 채권에서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우리가 대손의 예상 추정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계잔액 시산표가 무엇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요 3천만 원이 아직 못 받은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대손의 추정이라는 거, 예상이라는 건 내가 1기 12월 31일에도 했을 거고 자, 그리고 2기 12월 31일에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3기 12월 31일에도 할 것이다. 그러면 매 회마다 계속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학계잔액 시산표 대손충당금이라는 부분이 벌써 들어와져 있더라. 자, 1기였을 때는 없었겠죠. 첫 기수니까 처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니까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0이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금액이 없다. 그런데 제가 2기가 되면 나는 1기 때 무슨 부분? 대손충당금 얼마를 미리 설정한 게 있었다? 10만 원. 그럼 여러분 그 10만 원이 이 자리에 들어와져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이 사용한 적이 없으면 잔액에 그대로 들어와져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 나는 과거에 설정했던 충당금이 있으면 그 충당금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충당금은 실질적으로 내가 남겨져 있는 채권이라는 요 금액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과거 거를 유추해보면 과거에 갖고 있었던 채권의 금액을 기준으로 나 얼마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소비자 이 대손 충당금이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금액이다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기수가 6기다라고 하면 지금 요 부분은 몇 기? 6기 게 아니라 몇 기 거이다? 5기예요. 5기에서 무엇 된 거? 2월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 회사는 현재 못 받을 위험성을 1%로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는 5기에 채권의 금액은 얼마였을 것이고 채권의 금액은 1,000만 원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몇 퍼센트, 1%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했다. 그래서 내가 대손충당금으로 얼마를 장부에 올려놓고 왔다. 10만 원을. 이런 원리거든요. 근데 올해는 채권이 얼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3천. 그러면 이 3천에 대해서 제가 1%를 설정하겠다. 그럼 저는 올해 얼마가 필요해요, 여러분?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예 3천만 원에 30만 원만 있으면 되죠. 근데 벌써 얼마가 장부에 딱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10만 원. 그러면 이 10만 원에 30만 원 또 가산하는 게 아니라 나는 3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1,000만 원에 대해서 설정했던 20만 원을 여기서 가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네가 올해 장부에 못 받을 위험성 30만 원을 올려주는 건 맞는데 과거에 미리 무엇했던 거? 10만 원 설정했던 게 있으니까 올해 추가로 설정할 건 얼마만 추가 설정하면 된다. 20만 원만 추가 설정을 하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3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회계라는 게 어려운 게 계속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 0이었다라면 우리 그냥 30만 원을 설정하면 되겠지만 충당금이 과거에 해서 갖고 온 게 있었다라면 2월에서 가져온 게 있었다라면 그 잔액을 항상 무엇 하셔야 된다?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시고 검토하실 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제 외상매출금이라든지 대손충 받으럼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다른 거에서는 안 하다가 올부터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에 갔을 때 우리는 올해 미수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수금은 있는데 미수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작년까지는 안 했고 올부터 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네, 당연히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학계잔액 시산표를 기준으로 무엇 하시라? 확인하시라. 그래서 개정 과목에 채권에 대한 부분은 차변의 잔액을 보시는 거고 대손 충당금은 대변의 잔액을 보시는 거다. 이렇게가 우리 파악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대손의 예상과 관련된 추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두 개는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가 채권잔액 비율법, 하나는 연령분석법. 자, 채권잔액 비율법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현재 못 받은 돈이 얼마예요? 3천. 그럼 이 3천이라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예상하겠다. 그게 채권잔액 비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1%를 곧바로 곱해버렸죠. 자, 그렇게 가는 거. 근데 연령분석법은 내가 이 3천만 원이라는 채권을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회수 기간이 있더라. 그런데 그중에 30일 이내 채권이 있고 자, 30일은 경과했으나 60일 이내 채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다 30, 60이라는 건 못 받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을 하고 지금 경과된 시간을 따져보니까 30일 이내 채권, 60일 이내 채권. 자, 그리고 90일 이내 채권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2년이 된 채권이 있더라. 그럼 여러분, 자, 매출을 한 시점을 놓고요. 회수기간 경과를 놓고 보니 돈을 회수해야 되는 기간 경과를 놓고 보니 자, 30일 경과된 채권, 자, 2년 경과된 채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위험성은 누가 더 높아요? 자, 30일 이내 채권을 A라고 부르고요. 2년을 B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생각했을 땐 매출하고 2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이 있었다. 우리 30일이 된 외상매출금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못 받을 위험성은 오래된 채권일수록 못 받을 위험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예요. 그거를 우리가 연령 분석이라고 해요. 전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는 모두 다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면 다 100세가 되면 죽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시간을 따져보자. 그러면 지금 20대인 친구들은 앞으로 80년을 살 수 있지만 지금 50대인 사람들은 앞으로 5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기간이 경과된 것 별로 무엇해라. 구분을 하고 30일 이내 채권은 내가 못 받을 가능성이 1%고 60일 이내 채권은 2%이고 90일 이내 채권은 5%이고 2년 된 채권은 10%이더라. 그럼 여기 각각의 금액들이 있겠죠. 그 금액에 1%를 곱하고 더하기 60일 경과된 채권에 2%를 곱해서 또 더하고 90일 경과된 채권에 5% 곱해서 더하고 이런 식으로 못 받을 위험성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채권잔액 비율법으로 계산하는 거랑요. 연령분석법으로 계산하는 거랑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누가 정확도가 더 높을 것 같으세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3천만 원 곱하기 그냥 1%로 추정할 거야 라는 방식과 30일 이내 채권, 60일 이내 채권, 90일 이내 채권 이런 식으로 채권의 회수 기간 경과에 따라서 구분해서 인식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여러분 더 정확한 건 연령분석법이에요. 네, 연령분석법.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요. 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연령분석법을 하세요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다 뭐를 쓴다? 채권잔액 비율법을 씁니다. 자, 일반적인 회사들도요. 채권잔액 비율법을 보편적으로 더 씁니다. 이유는 연령분석법 제가 표현할 때 30일, 60일, 90일, 뭐 2년 뭐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면 회사에 그 부분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우리는 거래처가 100군데가 있는데 그 100군데에 며칠 날 물건을 팔았고 외상 상태인데 며칠이 경과된지 내가 엑셀 시트로 쫙 만들어 놨다. 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건 뭘까요? 팔고 회수하고 팔고 회수하고 팔고 회수하고죠. 그럼 그거를 계속 시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령분석법이라는 부분이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 연령분석법을 안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채권잔액 비율법을 쓰고 있고 시험은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채권잔액 비율법 그리고 시험에서 연령분석법을 내고 싶다 그러면 연령분석법을 계산하라고 아예 시험지에 써줍니다. 자, 이론도 출제하고 전산도 출제하고요. 출제 비율은 채권잔액 비율법을 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출제 비율은 채권잔액 비율법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산일에 남겨져 있는 채권 잔액에 우리 얼마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나는 이만큼의 예상이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 추정률을 그냥 곱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높아지면 한 가지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특히 자격증 따신 분들 대손 추정률이라는 거 계산하시라고 했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1%. 자, 알아두실 게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워낙에 1%를 많이 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1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지에 대손 추정률 꼭 확인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1%로 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3%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건 현재 회계 기준입니다. 자, 회계 기준에서는 내가 얼마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걸 과거에 회사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무엇해라? 추정을 해라. 그래서 대손 경험률을 가지고 추정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 가지고도 충분하다. 근데 전전년도에는 우리가 대손이 정말 많아서 1% 갖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2%를 설정한 적이 있다. 아니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1%를 적용해야 된다, 2%를 적용해야 된다, 3%를 적용하라는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예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손의 추정률은 바뀔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우리가 뒤에 가면 회계 변경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회계 변경에 가면 내가 대손의 추정률을 1%로 설정했었는데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2%로 추정률을 바꾸겠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경험률이 지금 바뀌었다라고 증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고정값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 워낙에 1%를 많이 내다 보니까 자꾸 1%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왜 1%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냐면, 그리고 실무자들이 얘기할 때도 1%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회계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설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 갔더니, 세법에 갔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세법은 법인세나 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법인세를 준용해서 갑니다. 이 부분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법인세법에 갔더니, 일반 기업이나 금융업은 내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몇 퍼센트? 1%와 그리고 무슨 부분? 실제로 발생된 실적률을 계산해서 시험에서는 이거 안 내겠죠, 여러분. 우리 법인세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요. 1%와 대손 실적률을 무엇해서 계산해서 두 개 금액 중에 무엇한 금액으로 계산해라? 큰 금액으로 계산해라. 맥시멈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손 실적률이라는 건 진짜로 못 받게 된 돈을 가지고 몇 퍼센트 대손이 발생됐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못 받게 된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몇 프로를 설정할까요? 매번 1%를 설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1%짜리가 많은 거고 그리고 실무자들이 자꾸 1%를 얘기하는 게 법인세를 자기들이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회계 기준하고는 섞지 마세요. 회계 기준에는 1%라는 규정 없어요. 근데 임의로 본인들이 계산해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시험지의 퍼센테이지 확인. 자, 연령분석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잔액의 경과 일수에 따라서 집단으로 분류하시고 그 집단마다 상이한 대손 경영률을 무엇하자 적용해서 계산하는 부분. 그래서 연령별 채권 잔액의 연령별 대손 추정률을 곱하고 더해서 곱하기 한 금액에 다시 더하기 연령별 채권 잔액 곱하기 연령별 대손 추정률을 또 곱한 값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끝날 때까지 해서 얼마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예상액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게 연령 분석법.
대부분 대기업들은 연령분석법 많이 쓰고 있고요. 스마트A 같은 경우는 연령분석법이라는 부분이요. 일정 부분만큼 돈을 지불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ERP는 아예 메뉴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금융권은 돈을 빌려주고 언제 회수하고 연장했는지 그 자료가 모두 다 전산망에 집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은 채권잔액 비율법보다 연령분석법을 더 선호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앞에 있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건데, 자, 회계 처리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조금 전에는 대손의 예상액, 추정액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 금액을 그대로 회계 처리하면 좋겠지만, 제가 아까 합계잔액 시산표 보여드렸죠, 여러분? 자, 내가 갖고 있었던 채권은 얼마이다? 3천. 그런데 저는 과거부터 사업을 하고 왔었다라고 하면 전년도 12월 31일 때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을 것이고 그 전에도 설정을 했을 것이고 올해 또 설정하려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 장부에 대손충당금이 남겨져 있으면 내가 3천만 원 곱하기 1%인 30만 원을 그대로 장부에 올려주는 게 아니라 갖고 있었던 10만 원을 빼고 나머지만 올려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야 30만 원이 보여질 거니까. 그럼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보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계는 대손 예상 또는 추정에 대한 회계 처리 부분에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이다? 보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보충법을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필요한 게 지금 현재 얼마에다. 이걸 물컵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요 선까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선이 30만 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는 과거에 벌써 얼마를 10만 원을 설정해서 갖고 있는 게 있었다. 그럼 여기 빗금 친 것만큼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지금 어느 부분만 채워주면 될까요? 지금 10만 원과 30만 원 사이 요만큼만 채우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10만 원과 30만 원의 사이가 얼마예요? 20만 원을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게 보충인 거예요. 부족한 것만큼 채워넣어줘라 라는 게 보충. 그래서 대손의 예상, 추정은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그럼 결산일의 채권 잔액에 그럼 요건 어디서 확인하시라고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잔액을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보여드렸던 합계잔액 시산표를 봤더니 얼마였었다? 저 위쪽으로 쓸게요, 여러분. 여기 지우고 위쪽으로. 그러면 요 부분의 금액은 3천만 원이었으니까 제가 3천만 원이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채권 잔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대손 추정률 또는 예상률. 여러분, 이거는 용어를 자꾸 바꿔가면서 써요. 추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예상률 또는 추정률은 1%라고 가정을 할게요. 1%. 그러면 여기에 1%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1% 하면 우리는 얼마? 30만 원이 나오겠네요. 30만 원. 됐어요, 여러분? 자, 이거 뭐라고 불렀죠? 이거를 대손 추정액 예상액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대손 추정액 또는 예상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갔더니 무슨 날? 잔액날. 그러면 거기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었죠. 그러면 이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기에서 넘겨받은 기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기의 기말은 단기에 뭐가 돼요? 기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이 대손충당금 금액이 현재 10만 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단기에 대손이 발생이 되면 무엇 해달라? 아, 이 충당금 써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손이 발생돼서 쓴 돈이 있으면 빼주셔야 되겠죠. 근데 저희 대손 발생된 거 없는데요. 그럼 0이에요. 자,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단기 대손을 무엇한 부분, 우리 발생했던 부분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저희한테 돈을 못 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손이란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 6개월 뒤에 그들 얘기합니다. 아, 우리 회생했어. 그래서 우리 사업 계속 할 거거든. 근데 니네 못 준 돈 있더라. 내가 이번에 니네 돈 다 줄게. 우리랑 거래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얘기하겠죠. 과거에 대손 처리했던 거 무슨 부분? 이만큼 우리 안 줬던 거 다 돈 줘. 그러면 통장에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에는 무조건 대손충당금을 쓰라고 회계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대손금 회수했다고 해요. 자, 그게 있다라고 하면 다시 더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다 없다고 할게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빼고 더해서 우리 대손충당금이 남겨진 잔액이에요. 이게 대변에 있는 잔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일의 채권 잔액은 차변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대손충당금 요 잔액 10만 원은 어디서 여러분이 보게 된다? 대변에서 보게 되는 돈이에요. 대변의 잔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학계잔액 시산표는 우리 얼마가 있었다? 10만 원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10만 원을 무엇하자? 빼자.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이 결산일의 채권 잔액과 대손충당금 잔액은 학계잔액 시산표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잔액을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필요한 건 30만 원인데 기존에 설정했던 10만 원이 있으니까 얼마만 더 충당하면 20만 원만 더 충당하면 되죠. 근데 그것만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은 얼마이다? 2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됐을까요? 이렇게 되는 부분. 그러면 이 30만 원은 결산일의 채권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은 3천만 원에 대해서 1%못 받게 되는 돈이니까 이 돈은 재무상태표에 공시가 돼요.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하면. 그리고 계정 과목 무엇으로? 대손 충당금으로. 그리고 금액은 30만 원 이렇게 누를 거고요. 자, 그리고 요 20만 원은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설정액이라고 얘기해요. 설정액. 얼마 설정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공시가 됩니다. 20만 원은. 그리고 회계 처리는 무엇으로 할 것이다? 대손 상각비. 계정 과목은. 그리고 요 20만 원이 뭐가 되는 것이다? 회계 처리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 자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요. 출제자가 뭘 묻냐면 재무상태표에 보여지는 대손충당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손 추정액 또는 예상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채권에서 얼마 못 받을 거를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공시되는 금액 또는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건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회계 처리 대상 금액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부연 설명 하나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30만 원에서 얼마를 뺐어요, 여러분? 10만 원을 뺐잖아요. 그쵸? 자, 30만 원에서 10만 원을 뺐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상황을 놔볼게요. 자, A라는 상황은 대손 추정액 30만 원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 10만 원이 있어서 요걸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더 보충했어야 된다? 20만 원을 보충했어야 된다. 자, 이 경우에는 요 자리 설정액이 뭐로 들어올 것이다? 양수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양수.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제가 여기다 써드리는 건 차변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차변에 무조건 누가 들어올 것이다? 대손 상각비. 또는 이 부분이 외상매출금이 아니면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비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B의 경우. 자, 지금 내가 필요한 대손 충당금은 30만 원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우리가 똑같이 다 1%라고 추정을 해볼게요. 작년에는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채권이 올보다 더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얼마가 있었냐면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우리 가지고 있었던 잔액, 충당금 잔액이 35만 원이 있었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30만 원에서 35만 원을 빼면, 그죠? 대손 추정액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면 우리는 마이너스 얼마가 나온다? 5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A 같은 경우에는 나 요만큼 갖고 있는데 나는 필요한 게 요만큼이야. 그럼 여기를 채워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충하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는 B는 벌써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필요한 건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 건데? 라고 얘기해요.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컵이었다라면 물이 넘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무엇해라? 넘치는 건 환입 조치해라. 그래서 이 음수가 되면 무엇한다? 환입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나야 되는 용어 하나 있는데요. 앞에서 수업할 때 어려웠어요. 뒤에 가면 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우리 대손 충당금 환입이 있었죠. 그게 지금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그 환입이 있으면 대손상각비가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손 충당금을 무엇해라? 환입시켜라. 그럼 여러분 이 환입은 어느 변에 등장해야 될까요? 대변에 등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사실 회계 처리해보면 대변에 있거든요. 그 대변에 있던 충당금을 차변으로 보내서 환입조치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는 아니라는 거, 음수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재미있는 건 전산 회계에서는 A만 시험을 많이 냈었다. 근데 최근 기출을 풀어보면 B도 시작하였다. 아니 왜 난이도의 차이가 없게끔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환입은 세무급수에서 주로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회계든 세무든 환입까지 다 하실 수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뭐 심지어는 회계 2급에서 한번 냈다가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환입에 대한 것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식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설정액 자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가 누구이면 양수이면 무엇하자? 설정한다. 근데 이 자리가 음수이면 무엇한다? 대손 충당금을 환입시킬 거예요. 환입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그 회계상 거래 부분 내용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채권 잔액 비율법으로 대손을 예상한다고 가정을 드렸고, 그러면 남겨져 있는 전체 채권 금액을 가지고 대손 추정률 하나만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 자, 기말 매출 채권 잔액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확인했겠죠, 여러분? 그 금액이 현재 200만 원이고요. 이 회사의 대손 추정률은 1%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손의 예상액 또는 추정액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상액 또는 추정액은 내가 갖고 있었던 채권 잔액이 있을 거고요. 그 채권 잔액에 누구를 곱해서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게 예상액이다.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1%에서 2만 원이 나오죠, 여러분? 자, 요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무엇 된다? 기재가 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대손 충당금의 금액은 누구를 의미한다? 대손 예상액 또는 추정액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예상한 대손 예상액에서 누구를 빼시면 된다. 대손 예상액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 자, 대손 충당금 잔액도 합계잔액 시산표 대변의 잔액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가 양수이면 설정이고 이 자리가 음수이면 환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대손 예상액이 2만 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2만 원을 기준으로 우리 무슨 부분? 우리 대손 충당금 금액이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대손 예상액 2만 원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우리 대손 충당금 잔액은 지금 0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서 보니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다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잔액이 없으면 2만 원에서 뺄 금액이 0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설정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 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회계처리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양수 금액이네요. 그럼 차변에 대손상각비 쓰시면 된다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채권잔액 비율법으로 대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예상하고 있는 채권은 매출 채권이다 아니면 기타 채권이다. 매출 채권이죠, 여러분. 그러면 매출 채권이면 반드시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 2만 원 기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변엔 대손 충당금 2만 원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손 충당금은 미래에 못 받을 돈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할 때 실제 네가 받아야 되는 채권 금액은 얼마니?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예, 매출 채권은요. 우리가 원래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가 있었는데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못 받는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손 충당금을 무엇해서 미리 설정해서 추후에 사용하겠다. 자, 그 금액이 얼마이다? 2만 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회수가 가능한
매출 채권은 얼마가 될 것이다. 198만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용어. 우리 앞에서 여러분 회계와 관련된 기초 수업할 때요. 무슨 부분? 자, 우리 자산과 부채는 자본은 또는 수익과 비용은 무엇하면 안 된다? 상계하는 게 원칙이었나 여러분? 상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엇하셔라?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액주의 기준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총액으로 표시하세요라고 하면서 무슨 부분? 자, 대손충당금을 기록하는 거.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록하는 거.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상계하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상계한다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재무상대표 공시사항에 가서 보니 우리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채권에 못 받을 가능성 있는 부분을 기록하고 그리고 실제 가능 금액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채권 아래쪽에 대손중단금이 제가 지금 가로로 표시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가로라는 건 재무제표를 이해할 때 음수라는 표현입니다. 음수. 그래서 이렇게 가로 표시하는 건 음수의 의미가 된다. 시험 문제 낼 때 여러분 가로를 채우세요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원래 부의 의미로 쓰는 것 또는 뭔가를 깎아먹는다는 의미로 쓸 때는 가로를 쳐서 표기를 해요. 그러면 음수의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200만 원에서 20만 원 못 받을 것 같다고 빼면 실제 회수가 가능한 건 얼마이다? 198만 원. 됐어요, 여러분? 자, 요런 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손중단금은 자산일까요? 아닐까요? 자산 아닙니다. 자, 근데 대변에 등장했네요? 그러면 부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본에 그럼 들어가느냐? 아니요. 여러분, 자산부채 자본도 아니래요. 그러면 수익도 아니고 비용도 아니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쓰냐면 대손충당금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계정 과목으로 하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자? 자산을 무엇하는? 차감하는 계정이다. 또는 얘를 차감하는데 언제 등장하는 계정 과목? 결산할 때. 그래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차감 계정 또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져가실 것 중에 하나. 자, 우리가 차감한다 또는 그 계정에 부과하는 계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은 회계처리 부분에 차변 또는 대변에 등장은 합니다. 그런데 그 계정 과목을 너는 자산 계정 과목에 속해, 너는 부채 계정 과목에 속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손충당금은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비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누구랑 한 세트로 움직이는 우리 채권과 한 세트로 움직이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차감한다라고 하면 본 계정의 반대편에 등장하는 애들은 차감하는 성격을 갖고요. 그리고 부과한다라고 하면 자기하고 똑같은 라인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산의 자기 자리는 어디예요? 자산의 자기 자리. 차변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대손충당금은 어느 변에 등장되어 있어요? 대변에 등장되어 있죠? 그러면 자산을 차감해야 하네요.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차감한다는 건 지금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그러면 항상 대변에 등장하는 거고요. 최초의 등장 자리가 자 부채 차감 계정이다. 그러면 차변에 등장합니다. 부채 차감 계정도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있어요, 여러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부분. 그러면 걔는 부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근데 사채는 부가 계정도 있어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부채의 부가 계정이에요. 근데 걔는 같은 변에 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감 계정은 본 계정, 깎아먹는 계정의 반대편에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차감 계정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는 순액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다, 상계하는 게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진행됐던 부분. 그럼 2만 원의 원리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대손의 예상액과 대손 충당을 비교해 봤는데 대손 예상 금액이 더 크다. 자, 우리 지금 계산했던 대손 예상 금액이 2만 원이에요. 자, 근데 대손 충당금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잔액을 확인하니 얼마가 있다? 5천 원이 있대요. 그러면 이 자리에 5천 원이 되는 거죠. 또는 여기 2만 원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
5,000원을 빼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양수이다, 음수이다, 양수입니다. 자, 여러분 양수이면 설정하시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지금 매출 채권과 관련된 설정. 그럼 차변에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대손 삼각비를 쓰시고 금액은 얼마? 15,000원. 자, 그리고 대변에 대손 중단금 15,000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보여드렸던 부분은 어떤 의미이시고 대손 중단금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우리는 예상했던 금액 전액을 설정해라. 두 번째는 예상액이 누구보다 충당금보다는 크다. 그러면 우린 부족한 것만큼 무엇해라? 추가로 설정해달라. 그래서 15,000원만큼 채워준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 자, 우리 대손의 예상액은 현재 2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져 있는 상태. 자, 그런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보니 얼마가 있다? 3만 원이 있었다. 아니, 2만 3천 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대손 충당금 잔액이 더 많은 거죠. 내가 필요한 2만 원보다 더 크다란 얘기가 되죠. 그러면 충당금 잔액 2만 3천 원을 빼시면 우리는 금액이 양수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음수. 자, 음수 3,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넘친 충당금을 무엇해라? 환입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대손 충당금은 무엇했을 때 설정했을 때 여러분 어느 변에 대손 충당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앞에 설정했을 때 다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장부를 조회했을 때 얼마가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2만 3천 원이요. 근데 나는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만 있으면 되는데 2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넘친 금액 얼마? 3천 원을 우리 무엇하면 돼요, 여러분? 대변에 있었던 거 차변으로 없애주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3천 원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뭐가 될 것이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2만 원으로 바뀔 거니까요. 그래서 대변에 있었던 충당금을 차변으로 환입 표시시켜라. 그러면 나는 대변에 계정과목 못 써요? 아니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매출 채권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럼 여러분 이 대손 충당금 반대편 차변에는 무슨 계정 과목을 썼었다? 대손 삼각비를 썼었겠죠. 그래서 대손 삼각비 2만 3천 원. 자, 그럼 이 부분은 무슨 계정 과목에 속한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한다. 그러면 얘는 영업비용이었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지금 현재 비용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이 감소되는 거니까 이쪽에는 뭘 써주셔야 수익을 써주시면 비용 감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수익을 쓰려고 보니 수익은 두 가지밖에 없다. 무슨 수익?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 근데 영업수익은 누구밖에 없다? 그냥 매출액 하나밖에 없거든요. 매출액. 다만 여기서 구분하는 것뿐이죠. 상품 팔았니, 제품 팔았니, 부동산 임대하니 이런 거 얘기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불렀던 영업비용에 대응되는 영업수익에는 쓸만한 게 없어요. 근데 영업외 비용을 쓰면 영업외 수익하고 영업외 비용은 맞지만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하고는 영업외 수익하고는 같은 관계라고 보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의 무슨 부분? 대손 충당금 환입을 설정하고 계정 과목의 성격을 무엇으로 만들어라? 차감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차감 계정 과목은 본 계정을 깎아먹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본 계정을 깎아먹는다?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를 깎아먹으라겠네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용이다, 수익이다? 비용이죠. 그럼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에 있다? 차변에 있죠. 그럼 이 비용을 깎아먹으려면 어느 변에 있어야? 대변에 있어야 깎아먹을 수 있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이거 분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손익계산서 IS를 열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갔더니 뭐 계정들이 쭉 있겠죠. 그리고 제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갑니다. 자, 그리고 대손삼각비가 올해 설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가고요. 대손 삼각비 차감 계정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대손 삼각비라고 들어오는데 뜬금없이 여러분 이 대손 삼각비가 마이너스 얼마가 뜬다? 3,000원이 떠요. 소위 말해서. 전 일부러 마이너스 표시했지만 가로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원래 판매비와 관리비는 갖고 있는 계정 과목비 다 더해서 우리는 무슨 부분? 매출 총이익에서 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이면 오히려 매출 총이익에 더하기가 될 거예요.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전체 합계 금액에서 마이너스 3천이 돼버리니까 이 3천만큼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수익, 영업비용, 그리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대응되는 관계로 만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 냈을 땐 안 어렵습니다. 왜 안 어렵냐면요. 시험에서는 계정 과목을 우리한테 만들어주고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판매비와 관리비 차감 계정은 이론에서 실수하지 마세요. 이론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론에서 물어보는 건 혹여라도 여러분들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면 반드시 판매비와 관리비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론에서 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손익계산서를 열었을 때 뭐라고 표현해 드렸어요, 여러분? 대손상각비가 음수가 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써도 자, 지금 대손충당금 3천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차변에 나는 대손충당금이라고 무엇을 하고 기록을 3천이라고 들어오고 자, 그리고 상대편 계정 우리 대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대변으로 가도 상관없겠네요. 대변에 가는데 아예 대손충당금 환입이 아니고 나 대변에 무슨 부분 대손 상각비라고 무엇하겠다 이쪽에 쓰겠다. 자 이렇게 쓰거나 또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쓰고요. 같은 변 차변에 대손 상각비라고 쓰는 거예요. 얼마? 마이너스 3천. 그럼 여러분 양수와 음수가 만나면 0이 되니까 차변과 대변의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 회계 처리 문제가 어디에서 우리가 전산에서 출제를 했다. 전산 실무. 여러분 이론은 이렇게 못해요. 이론은 이런 관점은 안 해요. 원칙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산 실무에 가면 우리 대손상각비가 음수가 떠버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직접 회계 처리 안 하고 어디에 가서 여러분 자동 결산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었죠. 요것만 메모 달게요. 자동 결산에 가서 무엇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자동 결산 처리하면 제가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달아드린 거 있죠. 요 상태로 자동으로 생겨요. 그럼 여러분 손으로 차변에 놓고 대변에 놓고 분기하는 게 빠를까요? 자동 결산에 가서 3,000원 입력하고 대신에 자동 결산에서 입력할 때는 마이너스 3,000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프로그램이 대손충당금 깎아먹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리고 전표 추가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런 뭐가 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요거 분기할 때 이론상의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FM은 알려드리지만 프로그램에 가면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럼 저는 전산실무에 자동결산에 가서 쓰느라고 얘기합니다. 감점 못해요. 근데 가끔 출제자가 이런 딴지를 걸긴 해요. 수동결산하세요 이렇게 써주는 출제자가 있어요. 그럼 자동결산을 채점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행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단서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채점 기준을 줘버린 거죠. 근데 그거는 쓸데없는 일이어서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결산에서 마이너스 3,000원 넣고 회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저는 그걸 더 권장합니다. 업무도 그쪽으로 권장합니다. 일은 줄여가시는 거예요. 늘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FM은 갖고 가시고 똑같은 기능을 쓰시는 부분이어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 몇 페이지 보시면 50페이지 보시면 예제 나와 있죠, 여러분. 네, 요거 계산할게요. 자, 기말 매출 채권 4천만 원에 대해서 연령 분석법과 채권 잔액 비율법. 자, 대손에 대한 추정률은 15% 누구요? 채권 잔액 비율법에 대한 추정률은. 자, 이에 대하여 대손 충당금 설정액을 계산하시오. 자,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우리 얼마가 있다? 10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경과일수 30일 이하, 그리고 30일 초과 60일 이하, 61일 초과 180일 이하, 그리고 180일 이상에 맞춰서 매출채권 금액에 대해서 연령별로 우리 분류시켜줬죠, 여러분. 이렇게 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령분석법을 쓰려면. 그러면 2천만 원 더하기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하시면 위에 있었던 전체 매출채권 4천만 원과 무엇하다? 동일하죠. 네, 이거 전산실무 출제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지금처럼 표를 붙여줘요. 그리고 나서 계산하래요. 그리고 분계하래요.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론 문제만 냈었다면 지금은 전산실무 문제까지 모두 다 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요거 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것부터 먼저 하든 상관은 없겠죠,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린 페이지를 좀 넘겨서 계산을 위로 올려놓고 볼게요. 자, 연령분석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연령분석법은 대손 추정률, 추정 대손율이라는 부분 또는 대손 추정률이라는 걸 주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대손 추정률이라는 걸 직접 줄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다른 거로 뭐로 줄 수도 있냐면 회수 가능률을 줄 때가 있어요. 조심하실 것. 회수 가능률. 자, 이런 회수 가능률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던 채권 금액 중에 회수가 가능한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추정 대손율이라고 하는 건 1 마이너스 회수 가능률의 결과가 나는 못 받게 되는 불능률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회수 가능률을 주면 1 마이너스 회수 가능률로 계산하셔야 돼요. 지금은 곧바로 계산해도 되지만. 그럼 2천만 원 곱하기 1% 하면 20만 원 나오겠네요. 자, 500만 원 곱하기 3% 하면 5, 3, 15니까 15만 원. 자, 500만 원 곱하기 10% 하면 5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20% 하면 200만 원. 그러면 대손 추정 또는 예상되는 금액의 합을 내시면 되죠. 요 곱한 거 모두 다 무엇해라? 합계를 내셔라.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20만 원에 15만 원 더하면 35만 원, 35만 원 50 더하면 85만 원, 200 더하면 285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285만 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요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이다. 그런데 우리 결산할 때 회계 처리하는 설정 금액은 대손 추정액 285만 원에서 아까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 있었다? 100만 원 있었죠, 여러분? 네, 100만 원을 빼면 얼마만 추가 설정하면 된다. 185만 원. 그래서 285만 원은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대손 충당금이고 185만 원은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대손 상각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으로 계산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회계 처리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산의 의미만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채권잔액 비율법은 기말 매출 채권 얼마? 4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의 대손이 예상되더라. 15%가 예상이 되더라. 남겨져 있는 충당금 잔액은 100만 원이고 그러면 매출 채권 4천만 원 곱하기 15%. 그러면 실제 못 받을 위험성은 얼마가 있다? 6배. 자, 그중에 대손충당금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6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얼마? 50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는 부분.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하고 관련돼서 우리 팁박스하고 재무상태표 공시가 있죠. 자, 요건 무슨 얘기시냐면, 자, 우리 앞에서 했었던 부분, 무슨 부분? 우리 미수금 등, 그럼 미수금도 있고, 선급금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매출 채권이 아니라 매출 채권 이외에서 발생되는 채권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자? 기타 채권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그런 기타 채권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정 회계 처리는 우리 무엇으로 했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추정을 해보면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했고 자 그리고 상대편에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회계 처리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더라? 우리 회수가 있더라. 또는 환입이 있더라. 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지금 영업 외 비용이니까 이 부분에 회수나 환입 조치가 있다라면 우리는 무슨 부분? 자, 영업의 비용이 상응되는 계정이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지금 영업의 수익 계정을 써라. 무슨 부분? 대손 충당금 환입.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매출채권은 우리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누구를 쓰니까? 대손 상각비라는 걸 쓰니까. 그럼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했죠, 여러분. 그럼 얘는 영업비라고 했으니까 그 영업비용과 대응되는 영업 수익을 써야 되는데 쓸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직접 무엇하는 거? 차감하는 거. 그러니까 부의 금액으로 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 대손상각비가 음수로 들어온다 이 표현이 돼버려요 여러분. 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의 판관비는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 관리비의 부로 가라. 그래서 대손상각비가 음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이니까 우리 대손충당금 환입은 영업수익을 가라. 그러면 이게 개정 과목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지금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기 코드의 구간이 몇 번이다? 801번부터 900번까지 코드 구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 쪽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요 부분에 대손충당금 환입이 850번에 있죠, 여러분? 그쵸? 근데 요 부분이 뭐다? 대손상각비에 음수로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영업의 수익은 901번부터 몇 번까지다? 930번까지 코드 구간이죠. 근데 922번에 대손충당금 환입이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정이 두 개가 뜬다는 거예요. 근데 구간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계정이나 가져다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손익계산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게 대부분들이 당기순이익이 바뀌는 것도 영향받냐고 물어보시는데 당기순이익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매출원가에 갈 게 판매비와 관리비에 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가 있어야 될 게 영업의 비용에 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 위치대로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수익과 비용에 대응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 같이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작성이 끝난 부분은 제가 아까 약식으로 보여드렸던 부분. 자, 우리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부분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무 상태표에는 채권에서 무엇하는 형태로 차감하는 형태로 기록해달라. 그래서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우리 200만 원이 있다. 그럼 그 아래에 대손충당금 20만 원이 기록되고 이렇게 가로치는 건 차감의 성격이라는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98만 원이라고 하는 우리 금액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구동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 가면 여기 미리 세팅 값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나 다 쓸 수 있는 계정. 그러면 외상매출금, 받으러음,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건 누구나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설치하면 자동으로 들어와 있겠죠. 그럼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도 벌써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상매출금은 현재 프로그램의 코드가 108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연계 코드들이 있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 기본 세팅 값을 어떻게 한다?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108번에 플러스 2를 우리 108번에 플러스 2를 하면 몇이 돼요, 여러분? 109가 되죠?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본 계정을 깎아먹는 계정이 또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에 그럼 걔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건물 코드가 202번이에요. 그럼 건물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3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차량 공방구가 208번이에요. 그러면 차량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9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은 아예 프로그램에서 이게 묶여 다니게 되어 있다. 근데 알아두실 건 내가 대손 충당금을 만들어 쓸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 뭐라 했어요, 여러분? 차감이라고 했죠? 그럼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반드시 무엇으로? 차감이라고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들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리고 외상매출금하고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에 가면 관계 코드라고 입력하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실기할 때 최소 한 번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험은 의미 없어요. 왜일까요? 그냥 다 써줘요. 그럼 우린 무엇하면 될까요? 시험지에 써 있는 거 보고 그냥 선택만 하면 점수 3점을 줘요. 근데 업무는 아무도 그걸 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서 설정해서 쓰셔야 돼요. 아무도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 관계는 누굴 넣어놔야 된다? 내가 108번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 코드에 108번을 넣으면 외상매출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재무상태표 조회했을 때 외상매출금 아래쪽에 따라다녀요. 그걸 제가 차감이라는 성격을 잡았죠? 그러면 차감이라는 성격이 잡혀 있으니까 2만 원으로 음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198만 원이 장부에 실제 무엇할 수 있는 금액,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래서 이거를 순실현가액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순실현 가능자를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순실현가액 또는 순실현 가능가액. 그래서 실제 우리는 요만큼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요거는 못 받을 위험성이 있는 돈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러 가셨는데 그 사지선다 조회 문제를 내거나 AT는 사지선다를 내거든요. 전사는 그냥 조회를 해서 직접 기록하는 거고, 근데 그 조회를 낼 때 순실현 가능 금액을 물어보면 2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답변하셔야 된다? 198만 원으로 답변하셔야 돼요. 네, 그거를 우리가 순실현 가능가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가능자 빼도 괜찮아요. 네, 가능자 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시가 됩니다. 그게 차감계정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론에서 배웠을 때요. 차감계정, 부가계정 막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조회했을 때 그게 그런 형태로 보여져야 돼요.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회계처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계정 과목 설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상태로는 재무제표 완성 못합니다. 문제가 되죠, 여러분. 공시 자체도 할 수가 없고요. 신고할 때도 계속 오류가 떠요. 그래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채권과 관련된 대손 얘기 일단락 지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는 이렇게 결산 때 예상인했던 돈 가지고요. 실제 못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